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의 방식에는 3가지 방식이 있고요. 방법에는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성의 원가 방식입니다.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순서는 가액, 임대료, 가액, 임대료, 가액, 비교 방식은 3개 법이 있어요. 또 가액, 임대료 해서 총 7개 법이 있는데요. 원가법, 적산법, 3글자 2번,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시가 기준법. 비교 방식 3개. 수익 방식은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진 시산가액과 시산임대료를 뭐라 부르냐면 적산가액, 적산임료, 비준가액, 비준임료, 토지가액, 수익가액, 수익임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원가법 뭔지, 적산법 뭔지, 거래사례 비교법 뭔지, 임대사례 비교법 뭔지, 공시가 기준법 뭔지, 수익환원법, 수익 분석법이 뭔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해 못하는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넘기시면 돼요. 대신에 제가 요 단어, 요 표현을 꼭 좀 기억합시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7개 법 중에서 3개 법은 암기 코드를 좀 쓸 겁니다. 암기 코드 써서 암기할 것들을 암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1쪽으로 넘어갑니다. 1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원가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원가법 하시면 돼요. 임대료 구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적산법 하시면 됩니다. 누가 물어요. 원가법 뭐야? 그러면 딱 3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해서 가액 구하는 거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못 외워도 돼요. 원가법 뭐야? 그러면 3개 단어 뭐요? 제조달 원가에다가 뭐해서 감가 수정해서 가액 구하는 거요 하시면 됩니다. 적산법에서는 4개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기초가액에다가 일단 기대율을 곱해요. 그리고 필요한 경비를 더해요.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한번 보시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조달 원가를 감가 수정해서 가액 구하는 것을 적산법이라고 한다. OX, X. 걔는 무슨 법? 원가법. 그리고 34회. 그러니까 2023년 10월 28일에 썼던 기출문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을 곱하고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임대료 구하는 것을 수익 분석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OX, X. 걔는 무슨 법? 적산법. 그래서 어떤 단어에 어떤 단어들이 붙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제조달 원가를 감가 수정해서 가액 구하는 건 원가법,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 곱하고 필요한 경비에 더해서 임대료 구하는 것은 적산법 하시면 됩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자, 비교 방식으로 가액, 임대료, 가액 구하는 거 3개인데요. 자, 하나는 거래사례 비교법이고요. 또 하나는 임대사례 비교법이고요. 또 하나는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7번, 8번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은요. 같은 맥락에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차이점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거래사례 비교법은요. 누구랑 비교하냐면 거래사례와 비교해요. 거기다가 사정보정. 아직 몰라도 돼요.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해서 계속 나오잖아 봐.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해서 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액 구하는 거예요 하시면 돼요. 임대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와 비교하지 않고 임대사례와 비교합니다. 나머지 똑같아요.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해서 이번에는 임대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다른 것만 동그라미 좀 쳐드릴게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누구랑 비교하는데? 거래사례랑 비교하는데 임대사례 비교법은 임대사례랑 비교한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결국 뭐 구하는 건데? 가액 구하는 건데 임대사례 비교법은 결국 뭐 구하는 거다? 임대료 구하는 거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사례와 비교해서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률을 비교한 다음에 가액 구하는 건 무슨 법이요?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이고요. 임대사례와 비교해 똑같아요.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률을 비교해서 임대료 구하는 것은 무슨 법이요? 그러면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한다 해도 되고요.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오는 거는요. 표준지가 아니라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한다라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비교하지 않고 기준해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써서 결국 가액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시점 수정 앞에 뭐가 없냐면 이게 핵심이 될 겁니다. 아마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사정 보정이 없다는 거. 자, 나머지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은요. 거래사례와 비교하고 임대사례와 비교했었는데 얘는 공시지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한다는 차이점이 있었고 다른 애들은 사정보정을 하고 시점 수정을 했었는데 다시 사정보정을 하고 시점 수정을 했었는데 얘는 사정보정 없이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더라. 사정보정이 없다는 게 핵심이 됩니다.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또 중요한데요. 자꾸 중요하다고 해서 미안해요. 수익환원법은요.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중요합니다. 가액 구하는 겁니다. 이 단어들을 저는 빵꾸를 뽕뽕뽕뽕 내도 비어나도 여러분들이 이 빈칸을 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익환원법은 언제? 장래에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내가 혹시 이걸 빵꾸를 내놨어. 그래도 여러분들은 수익환원법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다 보면 왜 부동산학 선생이 이걸 갖다가 빵꾸를 뽕뽕 비워놔도 주관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지 알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냈는지 압니까? 자, 이걸 가로로 묶어놔요. 현금 흐름을. 다음 가로에 들어갈 말을 찾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환원이란 말을 가로로 묶어놔요.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찾아라. 이렇게 나온다니까. 빵꾸 뽕뽕 비워놓고 다음 빵꾸에 들어갈 말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다니까. 골 때립니다. 근데 이게 외워놓으신 분들은요. 껌이야, 껌. 수익환원법 뭐야? 그러면 장래,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 환원, 할인해서 가입 구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수익 분석법은 쉬워요. 순수익에다가 필요한 경비 더해서 임대료 구하는 것을 수익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수익 분석법.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암기 코드 적용하는 게 있다 그랬죠? 적산법은 암기 코드를 적용할 겁니다. 적산법은 어떻게 암기 코드 적용할 거냐면 자 따라하세요.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저 따라하세요. 기기필 해봐. 시작. 기기필. 시작. 기기필에서 임대료 구하는 것이 적산법이에요. 기기필. 기초가액, 기대율, 필요한 경비. 기기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시지가 기준법.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암기 코드 적용할 겁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비, CG, 개그. BCG 개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B가 뭐야? 비교 편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C가 뭐야? 시점 수정. G,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 해서 가입 구하는 게 공시가 기준법입니다. 마지막 수익 분석법입니다. 수익 분석법은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합니다. 원래는 순수익에다가 필요한 경비를 더한다고 해서 순필 해야 되는데 순필은 말이 안 되니까 순수익 할 때 숫자에 암기 코드를 딸 거고 필자에 암기 코드를 따서 수필 이렇게 할 겁니다. 수필. 수익 분석법 수필. 여러분들 수필 알죠? 수필? 낮소설 버수필. 수필. 영어로 essay. Do you know essay? 수필. miscellany. understand? 몰래? 수필의 종류는 경수필과 중수필이 있죠. 중수필을 에세이라고 하고요. 경수필을 미셀레니라고 합니다. 그쵸? 몰라요? 모르면 됐어요. 아무튼 됐어요. 제가 기기필 하면 적산법 하시면 돼요. BCG 개그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법 하시면 돼요. 수필 하시면 수익 분석법 하시면 됩니다. 정리합시다. 칠판 보시고 하셔도 돼요. 제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해서 가입 구하는 거요. 그러면 원가법. 기기필, 기초가액에다가 기대를 곱하고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임대료 구하는 거요. 그러면 적산법. 거래 사례와 비교한 다음에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률을 비교해서 가입 구하는 거요. 그러면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와 비교해서 똑같습니다.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률을 비교해서 임대료 구하는 것이요. 그러면 임대 사례 비교법. BCG 개그 비교 편지 공시지가에다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써서 가입 구하는 것은요.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법.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할인해서 가입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 환원법. 수필 순수익에다가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 구하는 것이요. 그러면 수익 분석법 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 아까 원가법은요. 뭐가 원가법이라고 했냐면 제조달 원가에다가 뭘 해주자 그랬냐면 감가수정을 해주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누가 물어요. 감가수정이 뭐야? 자, 제목만 딱 봐봐. 감가수정. 제목이 뭐라고요? 감가수정. 제목이 감가수정인데 감가라는 것은 더한다는 얘기야. 깐다는 거야. 깐다가 감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로 와보세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감가수정이 뭐야? 라고 물으면 자, 감가 요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누가 여러분들한테 감가수정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를 어디에서? 제조달 원가에서 뭐 하는 작업이요? 공제해주는 작업이요.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가산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게 감가수정이란 말 자체가 깐다는 거거든. 그래서 빼는 작업을 해야 되지 다른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느낌 맞겠지만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감가수정이란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액을 제조달 원가에다가 가산, 해주는 작업을 말한다. OX, X.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제조달 원가에다가 공제해주는 작업을 말한다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이번에는 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좀 이따 할 건데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시지가 없는 땅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공시지가 없는 땅이 있어. 자, 공시지가가 언제 기준으로 발표가 되냐면요. 1월 1일 가격을 2월 말일까지 발표하거든요. 1월 1일 가격을 2월 말일까지 발표하는데 1월 1일 날은 그 땅이 없었어요. 1월 1일 날은 그 땅이 없었어. 근데 1월 1일 이후에 그 땅이 생겼어. 그러면 그의 공시지가는 그 땅은 없는 거야. 간접사업에서 만든 땅이거든. 아니면 합병 분할해서 새롭게 탄생된 땅이거든. 그런 땅은요.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 못하면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걸 적용하게 합니다. 뭐를 적용한다고요? 적정한 실거래가. 적정한 실거래가는 그 도시 지역이냐 그 밖의 지역이냐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용도 지역을 배우시게 되거든요. 용도 지역. 중요합니다. 이거는 개론에서 배우는 건 아니고 부동산 공법에서 배우는 건데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하는 것이 이름이 뭐죠? 용도 지역입니다. 이거 모르면 내 잘못은 아닙니다. 공법 선생 잘못입니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하는 게 뭐라고요? 용도지역. 용도지역의 종류가 딱 4개 있습니다. 용도지역 4개. 뭐요? 도관농자.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이거는요. 도관농자. 용도지역 4개 대답 못하시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내 잘못은 아닙니다. 맨날 법한다고 얘기하면서 수험생도 한 개도 모르고 용도지역 몇 개? 4개. 도관농자. 여러분들 근데 도시지역하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 분류를 해요. 도시지역하고 그 밖의 지역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는 주상공록이 도시지역이거든. 도시는 거래가 빈번하겠어? 별로 안 빈번하겠어? 빈번하겠지. 그래서 3년치 거래 사례만 봐도 거래 사례가 충분해. 근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다.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몇 년치는 봐야 되냐면 5년치는 봐야지 적정한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적정한 실거래가는 모든 실거래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도 지역별로 좀 다른데 자 대답합니다. 대답할 건가요? 도시지역은 몇 년치만 보고 3년치 그 밖의 지역은 몇 년치? 5년치. 요게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언론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언론시험에 적정한 실거래가란 도시지역은 5년 그 밖의 지역은 3년 이렇게 나왔었어요. 지금은 금방 배웠으니까 잘 하는데 머릿속에 요게 왜 3년이고 왜 5년인지 모르면요. 그래 3년 5년 들은 적 있어 하고 장렬히 전사합니다. 장렬히. 그러니까 애매한 게 제일 무서운 거야. 아예 3년 5년을 안 배우는 게 낫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3년 5년 기억하다 보면 3년 5년치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좀 생각을 해야 돼. 용도지역은 몇 개 있는데? 4개 있는데 뭐요? 도간, 농자.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 할 때는 도시지역과 간농자를 묶어서 그 밖의 지역이라고 한다고. 도시는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니까 몇 년치만 봐도 풍부해. 3년치만 봐도 풍부해. 그 밖의 지역은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몇 년치는 봐야 돼? 5년치는 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저랑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판 보세요. 자, 감정평가사나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감정평가를 맡겨요. 어떤 부동산에 감정평가를 맡기냐면요. 이걸 대상부동산이라 그래요. 대상부동산. 대상부동산에 감정평가를 맡기면요. 감정평가사나 중개업자는요. 부동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제일 먼저 뭐 따지는지 아십니까? 얘가 어떤 지역에 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합니다. 이름하여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역 분석이라고 합니다. 무슨 분석이요? 지역 분석. 그래서 감정평가는 순서는 먼저 무슨 분석부터 한다? 지역 분석부터 한다. 그래서 그 지역이 여러분들 주택이 한 95%쯤 되고 상가가 한 5%쯤 있어. 주택 95%, 상가 5%. 그럼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야, 주거상업이 혼재된 지역이야? 주거지역이야 그냥. 상가도 5%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주상 혼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거가 95%면 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평균 냈다 그래요. 뭐 냈다? 평균 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이용, 일반적인 이용을 갖다 우리는 표준적 이용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용이요? 표준적 이용. 그러면 지역 분석을 하면요. 가격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아파트 감정평가 맡겼습니다. 중개업자한테. 우리 아파트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럼 얘가 우리 아파트 지금 그 1층에 있는지 열층에 있는지 묶었어 안 묶었어? 안 물어. 신축인지 오래된 아파트인지 묶었어 안 묶었어? 안 물어. 확장돼 있는지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뭐 물어? 동네가 어디죠? 라고 물어요. 뭐 문다고요? 동네가 어디죠?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잠실 3동이요. 그래요. 그럼 중개업자 머릿속에서 잠실 3동이 훅 지나가. 그래서 잠실 3동은 무슨 지역인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표준지 이용을 따지면 대략 평당 얼마쯤 한다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그럼 지역 분석을 해서는 가격 알 수는 없어요. 가격의 어바웃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개별 분석이라는 걸 해요. 개별 분석이 이제 비로소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분석입니다. 개별 분석. 요거는 이제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따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잠실 삼동에 있는 아파트, 제가 잠실 삼동에 있는 아파트라 그랬어. 근데 아파트 중에서 지금 내가 맡긴 물건을 분석한다고 분석할 때 일단 기준이 뭔지 아세요? RR 기준입니다. RR. 뭐 기준이라고? 혹시 RR 모르는 건 아니죠? 몰라 보니까 별꼴이야. RR은 로열층, 로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열층, 로열동. 자, 그러면 예컨대 이 지역에 있는 로열층, 로열동, 가장 최고로 이용 잘했을 때 기준의 가격이 10억이야. 그럼 일단 머릿속에 뭐 박아 놓습니까? 10억 박아 놓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용이요? 최유효 이용. RR 기준에서 내 부동산은 만약에 로열층 아니고 1층이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감가 들어갑니다. 뭐 들어간다고요? 감가. 확장 안 돼 있어. 어떻게 합니까? 감가 들어갑니다. 남양 아니고 동양이야. 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에 접근하냐면 구체적 가격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지역 분석을 먼저 해, 개별 분석을 먼저 해. 지역 분석을 먼저 해. 표준 지역 이용 따지는 게 무슨 분석? 지역. 최유효 이용 따지는 게 개별. 가격 수준밖에 모르는 것은 지역. 구체적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건 개별입니다. 근데 개별 분석을 해가지고는요, 가격 차이가 5억씩, 10억씩 차이 안 나. 차이 나봐야 1, 2억 정도 차이 나. 지역 분석은요, 가격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 얘가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서 가격 30억 받을 수 있느냐, 80억 받을 수 있느냐가 바뀐다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역 분석이 중요해, 개별 분석이 중요해? 지역 분석이 중요해. 근데 이 지역이 몇 개 있는지 압니까? 3개 있어요. 뭐 있다고? 3개. 지역이 몇 개? 3개. 자, 먼저 내가 감정평가라는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여기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 그래. 속하지 않은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 그래. 이걸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동일 수급권이라 그래. 다른 건 다 집어치우더라도 동일 수급권까지가 지역 분석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동일 수급권을 벗어나 버리면요, 아무리 지역 분석을 해도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가서 지역 분석하더라도 어디 내에서 하시오? 동일 수급권 내에서 하시오. 동일 수급권이 무엇과 무엇을 포함합니까?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합니다. 다시 대답합니다. 지역 분석을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몇 개 있다? 3개 있다. 하기 싫어? 확실하지 마. 지역 3개 있다. 무슨 지역?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거권인데 이게 시험만 치면 나옵니다. 인근 지역 뭔데? 유사 지역 뭔데? 동일 수거권 뭔데? 시험만 치면 나옵니다, 그냥.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감치 그대로. 감치 그대로 기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절 보시죠. 천천히 대답하셔도 돼요. 천천히 대답하셔도 돼요. 감정 평가할 때는 지역 분석을 먼저 한다고, 개별 분석을 먼저 한다고. 지역 분석하면 표준적 이용과 가격의 어바웃, 가격의 수준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지역의 종류가 몇 개 있는데? 3개 있는데, 그게 무슨 지역이 있다?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거권.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많은 지역으로서, 속한 지역으로서. 이용이 뭐하고?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자, 절 보고 대답하세요. 가치 형성 요인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아까 위에 있다, 위에. 아이고, 깝깝해라. 자, 보세요. 현경이 일찍 일어나게! 이렇게 해서 가치 형성 요인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 요인이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무슨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냐면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최근에 이게 시험에 자꾸 뭐로 나오느냐면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형광펜 한 개라도 틀리게 나오면 X입니다. 자, 들보시고.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OX. X.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서 이용이 이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X. 동질적이어야 돼. 마지막 OX로 대답하세요.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X. 그럼 기억해야 될 게 3개네. 대상 부동산이 뭐한 지역으로? 속한 지역으로. 이용이 뭐하고?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 요인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 뭐요?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첫 번째, 속한. 두 번째, 동질. 세 번째는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좋아요? 유사 지역이 뭡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속하지는 아니한데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은 유사 지역이라고 합니다. 동일 수거권은 이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동일 수거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중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지역일까요? 대체 경쟁 관계 성립하면서요,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의 이름은요?
동일주거권. 속하지는 아니하는데 인근지역과 유사해요. 유사지역. 속한 지역이고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은요? 인근지역이 됩니다. 우리 감칙 2조 정의 15개를 다 봤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안 바꿨지만 나는 다 봤거든요. 여기서 최소 한 문제, 운 좋으면 두 문제 나온다고. 한 페이지에서, 한 장도 아니야. 한 페이지에서 한 문제는 100%. 두 문제까지 나올 가능성도 50% 이상입니다.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어요? 이번 시험에서는 34회 시험에서는 두 문제 나왔습니다. 하나는 인근 유사 동일수거권 구분하는 게 나왔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기필 해놓고 그걸 갖다가 수익 분석법에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기기필은 적산법인데. 그리고 또 가치 형성률도 나왔고, 3개 나왔네, 3개. 물론 문제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불러드리면 대답 한번 해봐요. 이거 완전 이 잡듯이 잡아봅시다. 이 잡아봤어요? 잡았어요? 애들, 본인 아니고 초등학교 때 그랬었어요. 이는 어떻게 잡냐면 참빗이라고 있어요. 상당히 촘촘한 빛, 그걸 이렇게 잡아서 뭐 이렇게 검정색 상에다가 이렇게 이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손톱으로 이렇게 뚝뚝 이렇게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잡듯이 잡아보아요. 갑니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되고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의 이름은 뭡니까? 시장 가치입니다. 처음부터 모르면 참 깝깝한데 무슨 가치입니까? 시장 가치입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는 뭐고요? 기준 시점이고요. 기준이 되는 가치는요? 기준 가치입니다.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 요인은요? 가치 형성 요인입니다. 제조 따라 원가를 감가 수정해서 가입 구하는 것의 이름은요? 원가법. 기초가액에다가 기대를 곱하고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임대를 구하는 것의 이름은요? 적산법. 거래 사례와 비교한 다음에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해서 가입 구하는 것의 이름은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와 비교해서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해서 임대를 구하는 것은요? 임대 사례 비교법. BCG 개그 해서 비교 표준지,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서 가입 구하는 것의 이름은요? 공시지가 기준법.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할인해서 가입 구하는 것의 이름은요? 수익 환원법. 순수익에다가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임대를 구하는 것의 이름 수필은요? 수익 분석법이에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를 제조다라 원가에서 이것 하는 걸 감가 수정이라고 하거든요. 뭐 해줘야 됩니까? 공제해줘야 됩니다. 뭐 해줘야 된다고요? 공제. 적정한 실거래가는요. 도시지역은 몇 년?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은요? 인근지역. 속하지는 아니한데 인근지역과 유사하면요? 유사지역. 대체 경쟁가격 성립하면서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모두 포함하면요? 동일수급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아요? 좋아요? 뭐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어요. 감칙 5조로 갑니다. 감정평가할 때는 무슨 가치로 평가하는데? 시장가치. 예외적으로 무슨 가치? 시장가치, 외외가치. 감정평가할 때는 무슨 평가? 현황평가. 예외적으로 감정평가 뭐를 붙일 수가 있어? 조건 붙일 수가 있어요. 감정평가할 때는 무슨 평가한다? 개별평가. 하지만 일괄, 가치 구분, 부분평가할 수 있다. 절차 7단계는 뭐부터 쳐대고? 기부터 쳐대고 결정 표시로 끝난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확정해야 될 거 총 몇 개? 8개. 의대 감기자수, 의대 감기자수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준 시점은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얘기하는데, 언제죠? 언제? 기준점 언제예요? 가격 조사를, 무엇한 날짜? 완료한 날짜. 미리 정했을 때는 뭐는 가능해야 돼? 가격 조사 가능해야 됩니다.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비용성의 무슨 방식?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원가 방식은 무슨 법? 원가법, 적산법. 비교 방식은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방식은 무슨 법?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입니다. 오케이. 시산가액의 조정은요. 여기 한번 읽고 제가 형광펜 하나만 칠 테니까 이것만 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하기는 조금 그래요. 하면 좋은데. 자, 비교 방식에 가면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고 그 밖에 비교 방식에 속한 감정평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는데 시산가액 조정 파트에 보면 이게 두 개가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감정평가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은 요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하기는 조금 그래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저랑 마지막으로 뭘 할 건지 지금 공개합니다. 뭘 할 건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까 눈으로 보시면 돼요. 자, 아까 배웠던 거니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자, 제조달 원가를 감가 수정해서 가액 구하는 것의 이름은 뭐고요? 원가법이고, 기기 필요합니다. 기초가액에다가 기대를 곱하고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임대를 구하는 것은요? 적산법. 거래 사례와 비교한 다음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인 비교해서 가액 구하는 것의 이름은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와 비교해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인을 비교해서 임대를 구하는 것은요? 임대 사례 비교법. BCG 개그, 비교 편지 공시지가에다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보정을 줘서 가액 구하는 것의 이름은요? 공시지가 기준법.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또는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것의 이름은요? 수익 환원법. 수필, 순수익에다가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임대를 구하는 것의 이름은요? 수익 분석법.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요. 잘 들어가야 됩니다. 건물 감정 평가할 때 무슨 법 쓰는 게 원칙이고,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소경목림 평가할 때 무슨 법 쓰는 게 원칙이고, 일가평가, 산림인목, 가수원, 자동차, 동산 평가할 때 무슨 법 쓰는 게 원칙이고, 임대료 평가할 때는, 토지 평가할 때는, 영업권, 강업재단, 공장재단, 기업가치, 비상경채권을 평가할 때는 무슨 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인지 감칙 10개를 한 방에 소개해 드릴 겁니다. 대신 요거는 오늘 들으시고 다 외워서 질문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따로 물을 겁니다. 건물이요? 동산이요? 기계 기구류요? 항공기요? 영업권이요? 광업재단이요? 공장재단이요? 임목이요? 막 이렇게 물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딱 기다렸다가 그건 원가법, 그건 거래사례 비교법, 그건 공시지가 기준법, 그건 임대사례 비교법, 그건 수익환원법 이렇게 못하면 오늘 집에 못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간 많아. 아시겠어요? 아니 가려면 가도 돼. 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한 문제가 나옵니다. 무슨 물건에 무슨 법 쓰는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쉬운 거부터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가액 구하는 게 있고 임대료 구하는 게 있는데 임대료 구하는 것만 따로 한번 모아볼게요. 임대료 구하는 법이 3개 법이 있거든요. 임대료 구하는 3개 법밖에 없어요. 적산법이 있었고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었고 수익 분석법이 있었습니다. 요 3가지가 임대료 구하는 건데, 임대료 구할 때는요,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서는요, 주된 방법을 뭘로 쓰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감칙에 딱 규정이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필기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임대료 구할 때는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서 임대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가락 3개 꺼내세요. 손가락 3개 꺼내세요. 자, 따라하세요.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 간대 손가락 까딱까딱 해요. 까딱까딱. 자, 임대료 구하는 법은 몇 개 법이 있는데, 3개 법이 있는데, 요걸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요게 뭐야? 임대사례 비교법이야. 자, 그래서 임대료 구하는 법이 원래는 몇 개 법이 있는데, 3개 법 시작.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인데, 까딱까딱해, 까딱까딱. 간대 손가락 까딱까딱. 요걸 까딱까딱 해야 되는데, 이거 까딱까딱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까딱까딱 해야 되는데, 가운데 손가락이라서 이게 아닌데, 이건데,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해야 되는데. 예. 자, 이건 무슨 법이요? 임대사례 비교법이요. 임대료 구할 때는 딱 임대사례 비교법하고 끝내. 임대료 구할 때 무슨 법 쓴다? 임대사례 비교법 쓴다. 그럼 남은 게 원가법이 있고요. 원가법 있고, 거래사례 비교법 있고, 공시시가 기준법 있고, 그 다음 수익환원법이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원가법 쓰는 물건은요, 기본적으로 삼각자산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자산? 삼각자산. 그리고 삼각자산은요, 크게 걱정하지 마요. 이 까지는 물건을 삼각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감가되는 물건. 그래서 아까 감가수정이라는 말 썼거든. 딱 2개 있습니다. 감가되는 물건 딱 몇 개? 2개. 첫 번째는요, 따라해보세요. 건물. 두 번째는요, 기계. 두 번째 뭐야? 기계. 기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세요? 기계에 건설기계 있었고요, 항공기 있었고요, 선박이 있었습니다. 자, 대답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건설기계 기계야, 기계 아니야? 기계 맞지? 아니, 어렵나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머신, do you know 머신? 건설기계 기계야, 기계 아니야? 기계. 선박은? 기계. 항공기, 기계. 그러니까 건물하고 기계들은 전부 다 원가법 쓰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원가법은요, 갈 데 없는 애들 다 받아줘요. 뭐 없는 애들? 갈 데 없는 애들. 예를 들면 시장에서 빈번히 거래가 되면 시장성 있다 그러거든요. 그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쓰면 돼요. 그럼 거래가 안 된다? 원가법 받아줘요. 수익을 발생하는 물건, 수익하는 법 하면 돼요. 수익을 발생하지 않아? 원가법이 받아줘요. 원가법은요, 나중에 한번 써먹을 거야. 어떤 애들 받아준다? 갈 데 없는 애들 다 받아준다. 원가법 뭐 한다고요? 갈 데 없는 애들 다 받아준다. 원가법 성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법은 오는 놈 막아, 안 막아? 안 막아. 왜냐하면 갈 데 없는 애들 다 받아주니까. 그리고 원가법은요, 좀 특이한 게 출세해서 떠나는 놈을 붙잡지 않아요. 쿨하게 보내줍니다. 원가법 어떤 놈인지 알려드릴게요. 원가법은요, 가는 놈 안 잡고 오는 놈 안 막아. 가는 놈 잡지 않고 오는 놈 막지 않는 게 원가법입니다. 가면 보내줘, 안 보내줘? 보내줘.
갈대물을 받아줘, 안 받아줘? 받아줘. 이게 원가법입니다. 일단 원가법 쓰는 물건은요, 건물하고요, 기계인데 기계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입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하는법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건 뭐야?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작진 따서 중개 실무 나가시면요, 90% 이상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감정평가사들도요, 평가 실무에 나가면 80% 이상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다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제일 유명한 물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물건은 살림. 잠깐만. 일괄평가, 살림, 과수원, 자동차, 동산입니다. 좀 이상한 말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보세요.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이에요. 토지 뭐라고요? 공시지가기준법. 근데 토지 중에서 공시지가기준법이 원칙인데 이걸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정한 실거래가. 유명하다.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 쓸 때는 무슨 법을 쓰냐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자, 잘 보세요. 토지는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법인데?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을 때는 무슨 법을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그럼 토지도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뭐가 있으면?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서 토지 아무 말 없어. 무슨 법? 공시지가 기준법. 근데 토지에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다면 뭐를 쓰기도 한다? 적정한 실거래가 쓰기도 한다. 그때는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근데 저한테 적정한 실거래가를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용도지역은 몇 개? 4개. 뭐다? 도관농자.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는 게 뭔데? 용도지역인데. 종류는 몇 개? 4개. 뭐요? 도관농자. 도시지역은 몇 년? 3년치 적정한 실거래가. 그 밖의 지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3년치, 5년치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로 한번 나오세요. 재밌다. 방금 했어, 방금. 토지는 무슨 법 쓴다? 공시지가 기준법 쓴다. 방금 했다, 진짜. 화낸 거 아니야. 방금 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인상이 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도 짧게 깎고 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머리가 좀 일반인들보다 머리가 좀 커요. 그래서 머리가 좀,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왕대가리 뭐 이렇게 별명 왕대가리 그러셨어요. 왕머리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기르면요 더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고민 끝에 머리를 짧게 깎아서 큰 머리를 약간 좀 이렇게 저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머리를 짧게 깎는 거예요. 머리도 짧고 한 번씩 제가 이렇게 하면 이게 무섭나 봐요. 무섭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부드럽게 써볼게요. 방금 했잖아요. 어퓨 미니처하고. 자, 갑니다. 토지는 무슨 법?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은 무슨 법이에요? 원가법이에요. 자, 근데 앞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토지하고 건물은 따로따로 거래되지 않거든요. 토지와 건물은 일체로 거래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용도상 불가분한 게 있단 말이야. 평가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고, 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한꺼번에 일괄평가해 주세요. 자, 저한테 일괄평가를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있다.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에 불가분한 게 있다. 그때 일괄평가할 때는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토지만 있을 때는 무슨 법을 썼고, 공시지가 기준법을 썼고, 건물만 있을 때는 무슨 법을 쓰다가, 원가법을 쓰다가,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평가할 때는요, 공시지가 기준법도 사라지고 원가법도 사라져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니까요. 안 중요하겠어요? 별로 안 중요하군요. 이게 엄청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이번에는 저랑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단독주택 비중보다는 공동주택 비중이 높다 그랬어요. 제 아파트가 제가 504동 1005에 살거든요. 504동 1005에 살아요. 저희 단지에 동이 30개 동이 있어요. 501동부터 530동까지. 저희 동네에 동이 30개 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동이 평수가 제일 커요. 그리고 30개 동 중에서 저희 동이 정남향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라서 15층이거든요. 15층 중에 10층. 로얄층. 아까 얘기, do you know? 알아요? 로얄층, 로얄동.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는 감가를 안 당해요.
저는 최유효용 그대로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동산학 개론 선생이잖아요. 개론 선생이 뭐 이렇게 달러빚을 내서라도 RR 최유효용을 기준으로 하는 아파트에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겠어? 우리 쌤들 중에서 탑층에 사는 사람 있다? 나중에 누군지 알려줄게. 아무튼 막 결론하고 막 그래. 자, 아무튼 504동 1005호가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집합 건물이라 그래요.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 구분 소유권이 되는 건물 부분과, 자, 아파트에서는요 절대로 토지라고 하면 안 돼요. 아파트는 토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공유 지분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아파트 이걸 대지 지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법률 용어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 사용권이라 그래요. 뭐요? 대지 사용권. 그래서 우리 시험이 얼마나 못됐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시험이 얼마나 못됐냐면요. 아파트 감정평가할 때 무슨 법 씁니까? 그러면 될 것을. 아파트 감정평가할 때 무슨 법 써요? 그러면 아파트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요. 아파트를 아파트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한다니까요. 아파트를 아파트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아파트로 하면 될 것을.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 한 번에 훅 지나가니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1월에서 평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세 글자를 이렇게 낸다니까. 잘 들어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1월에서 평가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게 뭐라고요? 아파트라고요. 미치겠죠. 아파트를 시험에 어떻게 낸다고요? 내가 할게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1월에서 평가한다. 근데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쓴다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죠. 누가 물어. 살림이 뭐야? 이렇게 물어. 살림이 먼저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산지, 임목. 그 나무가 서 있는 땅을 산지라 그래. 나무를 임목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부터요. 그 나무가 보이면요. 임목이라고 하세요. 임목. 아시겠죠? 야, 나무를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어린이들이. children, do you know children? children은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나무라 그래요. 근데 우리 법을 배운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임목. 나무가 서 있는 땅. 산지. 그 위에는 나무. 임목. 합쳐서 뭐? 살림이라고 한다고. 살림 뭔지 알았어요? 근데 시험에서 절대로 안 묻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안 묻는 것은요. 산지를 무슨 법을 쓰는지 절대로 안 물어요. 산지는 뭐니까? 토지잖아요. 토지 무슨 법이죠? 공시지가 기준법이지 뭐. 절대로 안 묻는다니까? 산지는 뭐라서? 토지라서. 무슨 법? 공시지가 기준법. 그러면 여러분 이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목만. 자, 살림을 평가할 때는요.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 줍니다. 뭐 해준다고요? 구분 해줍니다. 이때 산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고 시험 절대로 안 나오고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무슨 법이요? 거래사례 비교법. 근데 그 이 임목이 지름이 짧은 나무야. 뭐가 짧다고? 지름이 짧아. 자, 지름이 짧은 나무를 갖다가 어리를 소자 써서 어린애들이 지름이 짧거든. 이런 나무를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소경목림. 시작. 소경목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법률 용어라서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외워야 돼. 자, 지름이 짧은 나무 뭐야? 소경목림. 자, 소경목림은 지름이 짧아서 거래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자, 우리 이런 거 했는데 갈데 없는 애들 다 봐서 주는 놈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원가법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까? 그래서 원래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데 지름이 짧아서 거래가 잘 안 되는 소경목림은 원가법이 받아줍니다. 오케이? 근데 평가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개사를 불러서 됐고 나는 산지 얼마 임목을 안 궁금해 한꺼번에 일괄해서 평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외야. 그 원칙은 산지와 임목으로 뭐 한다? 구분하고, 산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고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그 임목이 소경목림이 원가법이라고. 근데 얘들을 한꺼번에 일괄평가할 때 또 거래사례 비교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우리 부동산 학에서 뭐가 뜨면요, 일괄에 뜨면요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토지 공시지가 기준법 내가 할게요. 건물 원가법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러면 서로 관계도 좋아지고 좋지 뭐. 실력은 안 늘겠지만 좋겠지.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하지만 얘들을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아파트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으쌰라 으쌰. 아파트 시험에 나올 때는 아파트는 안 나오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살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한다고. 이때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 그 임목이 소경목림이면 원가법. 얘들을 일괄 평가할 때는 또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Understand?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가봅시다. 오이씨, 그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자, 봅시다. 그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건물은 원가법이고, 근데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물론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면 적정한 실거래가 쓰기도 합니다. 그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기도 하는데, 적정한 실거래가는 토지 지역은 3년이고요. 그 밖의 지역은 5년입니다. 산림은 산지와 임목으로 구분합니다. 이때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고요. 그 임목이 소경목림일 때만 원가법을 써요. 여기다가 소경목림 하나 써놓을게요. 소경목림은 원가법을 써요. 근데 얘들을 일괄평가할 때 또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그리고 과수원. 동구발 과수원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과수원 거래사례 비교법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잘못 생각해서 가수원 같은 놈들을 토지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수원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동차 동산. 여러분 7번 보시죠. 아까 그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도 기계였고 자동차 동산도 기계거든. 근데 두 기계의 차이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는요, 빈번히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계예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계.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계예요. 그럼 동산은 뭐야? 동산은 부동산 말고는 다 동산이야. 그러니까 기계하고 동산 같은 경우도, 자 보세요. 자, 잘 들어요. 자동차나 동산도 기계고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도 기계지. 근데 여러분들은 거래 잘 되는 기계와 거래 안 되는 기계를 구분하시면 돼요. 지금 거래가 잘 되고 잘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알지? 우리 집에 있는 거, 우리 집에 없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본인 집에 건설기계 있어? 굴삭기 있나? 굴삭기? 없지. 본인 집에 선박 있어? 간혹 있는 경우 있더라. 없지. 본인 집에 보잉 747 있나? 없지. 왜 없는지 아세요? 한 번도 내가 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거래가 잘 안 되는 기계라고. 그건 원가법 주고요. 본인 집에 자동차 있나? 왜 있는지 아세요? 내가 산 적이 있어서 그래요. 본인 집에 부동산 말고 나머지 다 동산이라고 하거든. 시계 같은 게 동산이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집에 있어? 없어? 있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거래한 적이 있네? 그러니까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원가법은요, 출세에서 떠난 놈 잡지 않는다고요. 원래 기계들은 무슨 법을 쓰는 게 맞냐면 원가법을 쓰는 게 맞는데,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기계인 자동차나 동산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줘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기계 기구류. 그냥 일반적으로 기계 기구류를 평가할 때는요, 기구류를 평가할 때는 무슨 법을 쓰냐면 또 원가법을 써요. 원가법을 씁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은 따로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원가법 쓰는 물건이 5개 있거든요. 자, 따라해 보실래요? 건건항선소. 시작. 건건항선소. 한 번 더. 건이 뭐야? 건물. 두 번째 건은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소경목림. 건건항선소.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물건 5개는요. 자, 여러분 일산 가봤어요? 일산? 가봤다 그러세요? 안 가봤어도 돼. 일산 가봤어요? 일산에 가면 과자동이라고 있어요. 일산에 가면 뭐 있다고요? 과자동. 일산에 과자동 가봤어요?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일산에 가면 과자동이 있어요. 일괄평가. 산림, 임목 얘기하는 거예요. 과수원. 자동차. 동산. 근데 아무리 동산이라도 그냥 일반 아무 말 없이 기계 기구류가 뜨잖아. 기계 기구류가 뜨면 건설기계 넣어서 기억하시면 돼요. 기계 기구류는 무슨 법? 원가법. 마지막으로 수익환원법 쓰는 물건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익환원법 물건은 여러분들 영업권. 영업권. 자, 이게 34회 기출문제인데요. 자, 저랑 보실래요? 여러분들 영업권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나무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영업권, 특허권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건 들어본 적 있을 건데, 저작권, 실용신앙권.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자, 끝날 때 권으로 끝나는 애들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무형자산이라 그래요. 무형자산. 형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보호받고 있는 자산이거든요. 여러분들 겨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요, 그 머라이어 캐리 크리스마스 노래 있잖아요. 캐롤 있잖아, 그지? 그게 지금까지 800억 벌었대요, 그걸로. 지금 800억 벌고 매년 100억씩인가 그냥 계속 뽑힌대요, 그냥. 저작권. 그 저작권을 감정평가할 때는요, 얘를 통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느냐로 평가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무형자산이라고 하는데 다 수익 하나로 평가해요. 봄만 되면요, 그 장범준의 그 벚꽃 엔딩, 봄바람이 하는 거 있잖아, 왜? 몰라?
봄바람이 날리며 하는 거 있잖아. 매년 20억씩 꽂힌대요, 그냥. 저작권. 이런 거 수익 환원법으로 평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것도 강의 찍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죠? 그거 여러분들 내 저작권 있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공유하지 마세요. 걸 거야, 내가. 저작권. 그러니까, 건으로 끝나는 모든 애들은 수익 환원법 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영어권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어권만 외에도요,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전용측선, 이용권 갖다가 그냥 우리 네 글자로 그냥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무형자산. 그 다음에 광업재단. 여러분들 저한테 광업재단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광업재단 배웠는 것 같은데? 광업재단 뭔지 아세요? 공장재단 뭔지 아세요? 공장재단? 재단이 뜨면요, 세트 메뉴. 자, 공장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공장 건물 있고, 공장 부지 있고, 지게차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기계 공구 설비가 있다고. 그거 세트 메뉴로 뭐라고 한다고? 공장 재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공장 재단. 광산에 가면 광업 재단이라고 얘기하고요. 재단으로 끝나는 애들 전부 다 수익 환원법 쓰는데 여기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공장 재단은요, 공장 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들을 합산해서 평가해요. 합산해서. 근데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어서 공장 재단을 일괄 평가할 때는 수익 환원법 써요. 정말 중요한데. 공장 재단 빼고는 아까 제가 일괄 평가할 때는 전부 다 무슨 법이라 그랬죠? 거래사례 비교법이라 그랬잖아요.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장재단은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가 떠도? 일괄이 떠도 무슨 법 쓴다? 수익 환원법. 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 기업가치. 자, 기업가치 평가할 때 여러분들 작년인가 요즘 말도 많아요. 작년인가 SM이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아시죠? 이수만. 몰라? 그 SM이라는 회사를 갖다가 인수하려고. 누가? 카카오하고 하이브하고 그 방탄소년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네. 인수하려고. 그러면 SM이라는 기업 가치를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업 가치 평가할 때 원가 따지겠어? 이수만이 SM 만들 때 원가 얼마 들어갔는지 따지겠어? 아니지. SM이 한 번도 시장에 거래된 적이 없는데 거래사례 비교법 따지겠어? 아니지. 그러면 SM 소속 배우나 소속 가수들이 앞으로 음반 활동하고 그 다음에 공연하고 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벌어들이느냐, 수익 환원법으로 당연히 기업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나 상장되어 있는 채권은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데, 비상장 채권, 인심이 나올지는 않을 거예요. 비상장되어 있는 채권 같은 경우는 수익 방식을 정해서 수익 환원법을 씁니다. 다 기억하지 말고 딱 4개만 기억합시다. 자, 따라해보세요. 영광, 공기업. 여러분 전남 영광 아세요? 전남 영광 알아요? 몰라요? 전남 영광 하면 뭐가 유명해요? 공기업이 굴비 아닙니다. 공기업이 유명합니다. 영광 공기업, 영광 공기업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에는 뭐가 유명하다? 공기업이 유명합니다. 영광 특산물이 뭐라고요? 공기업이라고요. 영어권 모르는 것 같은데. 광업재단. 그 다음에 공장재단인데 공장재단은 일괄평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뭐요? 기업가치. 물론 비상장 채권도 있습니다만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랑 보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료 평가하는 건 무슨 법이 있는데? 적산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분석법이 있는데, 임대료 평가할 때는 무슨 법이요? 임대사례비교법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따라해 보세요. 항선소. 항선소 무슨 법 써요? 원가법 써요. 항선소 뭔지 한번 얘기해봐요. 보지 말고.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좋아요, 소경목님. 그 다음에 동산 중에서도 기계기구류. 항상 기계기구류입니다. 기계기구류는 원가법을 써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일산 알아요? 일산은 무슨 동이 있어요? 과자동이 있죠. 일괄평가, 토지건물 일괄, 집합건물 일괄, 산림 일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고요.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동구박 과수원도 거래사례 비교법 쓰고요. 자동차 동산도 빈번히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토지는 무슨 법인데? 공시가 기준법인데 적정한 실거래가 쓰기도 한다 그랬죠? 그때는 무슨 법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도시지역일 때는 몇 년? 3년. 그 밖의 지역은 몇 년? 5년이 됩니다. 전남 영광 아세요? 영광의 특산물이요. 공기업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영업권. 이번 시험에서는요, 영업권 말고 다 나왔어요. 영업권,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앙까지 나왔어요. 권으로 끝난 애들은 무형자산 수익 하나 뽑습니다.
광업재단, 공장재단 일괄평가, 기업가치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광은 공기업 유명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감칙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지금 공개합니다. 긴장되네요. 자, 칠판 보세요. 자, 대답하세요. 토지는 무슨 법인데? 이상한, 누가 거래사례 비교한 것 같은데, 방금? 했어, 누가, 토지는 무슨 법인데? 공시가 기준법인데. 뭘 쓸 수도 있다?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할 수도 있다. 맞아요? 적정한 실거래가 기준할 때는 무슨 법을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를 앞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도시는 몇 년?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 기억나시죠? 임대료 조성 비용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이거 할게요. 뭐는요? 건물은 원가법이에요. 맞아요?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를 먼저 읽을게요. 누가 누구를?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평가할 때 무슨 법 쓰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고요. 시험에서 아파트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뭐한다? 일괄평가한다. 그때도 무슨 법 쓴다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토지 건물을 일괄하거나 집합 건물을 일괄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또 한번 합니다. 살림. 갑시다. 살림을 평가할 때는요. 산지와 임목을 어떻게 하는데? 구분하는데 임목은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 좋아요. 그 임목이 소개목님이 뭐요? 원가법. 좋아요. 하지만 됐고 산지와 임목을 일괄평가할 때는 무슨 법이요? 거래사례 비교법. 일괄 세 개가 다 나왔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거나 집합 건물에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할 때는 무슨 법이요? 거래사례 비교법이요. 살림을 일괄할 때도 무슨 법이요? 거래사례 비교법이요. 계속 갑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동구박 과수원은요?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오케이? 자, 공장재단은 원칙적으로 개별 물건을 합산해서 평가를 해요. 근데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어서, 자, 중요합니다. 일괄이라는 말이 떠도, 공장재단에서는 일괄이라는 말이 떠도 무슨 법을 쓴다고요? 수익하는 법 쓰고요. 광업재단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무슨 법을 박으면 돼요? 수익하는 법 박으면 됩니다. 여러분, 전남 영광 아세요? 영광은 뭐로 유명한 도시죠? 공기업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오케이? 영업권, 광업재단, 공장재단, 기업가치는요, 수익하는 법 평가입니다. 자, 기계 종류가 지금 몇 개 나왔냐면, 자,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따라 하실 건가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그 다음에, 동산. 한번 해보자. 자동차는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건설기계, 원가법. 선박도, 원가법. 항공기도, 원가법. 오케이. 동산을 평가할 때는 무슨 법? 동산을 평가할 때는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근데 기계기구류를 평가할 때는 무슨 법? 원가법.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들으지 마시고. 자, 보세요. 자동차는 무슨 법이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폐차장 가봤어요? 진짜 가봤어요? 근데 왜 멍쳐? 야, 우리 점수에 약간 나쁜 버릇이 있어. 안 가봤을 텐데 자꾸 가봤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폐차장 안 가봤을 텐데. 아무튼 폐차장 안 가봤을 텐데 가보시면 폐차장에서 자동차 거래하는 거 혹시 아세요? 폐차장에서 자동차 팔아요. 파는데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갖다가 전체로 팔지 않고요. 2007년식 그랜저 뒷범퍼 이렇게 해서 팔아요. 범퍼만. 그 다음에 그 2010년식 소나타 사이드 미러만 팔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효용 가치가 없었을 때는요. 전체 가격이 아니라 해체 처분가액.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폐품가액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걸 갖다 해체 처분가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자, 같은 기계라도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기계기구류는 원가법이었고 자동차, 동사는 거래사례 비교법이었잖아. 근데 6개 다 효용 가치가 없어졌어 했을 때는 모두 다 해체 처분가액입니다. 해체 처분가액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예. 임대료는 무슨 법이요? 임대료는 무슨 법이요? 임대사례 비교법이요. 자, 권으로 끝나는 애들을 무형자산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무형자산들 한번 얘기해보죠. 시작.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 이용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영업권으로 대표를 하고요. 권으로 끝나는 애들 전부 다 무슨 법 쓴다? 수익하는 법 쓴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증권의 평가는 진짜 모르셔도 되는데 이 정도
비상장 채권하고 여기 보세요. 비상장 채권 수익환원법 쓰고 기업 가치 평가할 때 수익환원법 쓴다는 것만 따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력pen 치는 것만. 그리고 소음, 진동, 일조 침해 등이 발생했을 때는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한다, 고려해야 된다 정도만 가볍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칸이 남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겁니다. 근데 요 감정평가 규칙을 다 기억하셔도 물론 좋습니다만 아마 이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가시면요. 진도를 다 나갔을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갔을 건데 결국 무슨 얘기냐? 결국 이걸 알고 있느냐는 거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입니다. 원가법 쓰는 물건이요. 건건항선소?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물건이요. 일산 과자동? 이렇게. 임대료는요, 임대사례 비교법이고요. 토지는요,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적정한 실거래가 있을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쓰기도 해요. 이때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것은 도시 지역은 3년치, 그 밖의 지역은 5년치 보는 겁니다. 전남 영광에는 뭐가 유명하다고요? 공기업으로 유명하다고요. 그래서 영업권,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 다음에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 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감정평가라는 규칙 모두 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제가 입문 과정에도 올려놓고요. 제 유튜브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만 더 듣고 나중에 감정평가론 수업하기 전에 제가 한번 사인을 드릴 거예요. 한 번만 더 듣고 오시면요. 제가 나중에 문제 푸는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론 이 파트는요. 한 6문제에서 7문제 나오는데 공부를 조금만 해놓으셔도요. 물론 할 때 제대로는 해야 돼. 제대로 조금만 해놓으시면요. 답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진짜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 가서 남들 1번 문제 풀 때 우리는요 34번부터 풉시다. 34번. 34번부터 풀면요. 와, 감정평가론에서 한 6개 나오면 5개는 수월하게 맞춥니다. 그래서 그걸부터 풀고 그 머리 회전이 좀 되고 예열도 됐지. 그때 1번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말아서 해요, 그러면. 뭐, 좀, 팁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감정평가론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감정평가를 먼저 풀고 1번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머리 예열 작업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점수를 제대로 맞출 수가 있다. 제가 우리 부동산학개론 8개 파트 중에서요. 가성비 가장 좋은 파트를 감정평가론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까운 시간에 여러분들 아직도 시험 1년 남은 시간에 특강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랜단에서 특강을 마련한 이유가 뭐냐면, 가성비 좋은 파트를 좀 잡자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부동산 학교는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팔자고 칠 수 있어요. 그동안 공인중개사 시험 때 많이 힘드신 분들, 자꾸 1차에서 고배를 마신 분들, 나도 우리 가족들한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주고 싶었는데 그동안 주지 못했던 분들, 감정평가를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를 열심히 하시면요. 부동산 학교로는 합격 점수를 넘어서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75점 맞아가지고 민법에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대요. 근데 세계에서요. 원조를 받는 나라가 원조를 주는 경우가 잘 없대요. 세월이 흘러도. 옛날에 1950, 60년대 원조를 받던 나라는요. 지금도 원조를 받는데요. 1950년대 원조를 주던 나라는요. 계속 원조를 준대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원조를 1950년대, 60년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심지어 어디에다가 원조를 받았냐면요. 필리핀, 태국 같은 데서도 원조를 받았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다가 이제는 뭐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동산 학개론 민법에 원조를 줄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만들어 봅시다. 맨날 원조 받지 말고 좀. 원조를 한강의 기적? Do you know 기적? 아니, 걔는 이제 민법에서 원조 받지 말고 이제 원조를 이렇게 민법에 줄 수 있는 한 75점 맞아가지고 예따 15점 하고 민법에다가 원조를 줄 수 있는 그런 과목 저와 함께 만들어가 보아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우리 부동산 학개론 문제 풀기 전에, 계산 문제를 풀기 전에 계산기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계산기 활용법, 그 다음에 암산하는 법 이런 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5억에 25% 이런 거, 뭐 7억 3천에 25% 이런 거 한 방에 암산하는 방법 이렇게 한번 제가 처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3억 6천에 5% 계산하는 암산하는 방법 바로 나오게 툭 치면 툭 나오게 하는 방법 같은 거. 그다음에 계산기에 숫자 넣어보기, 그다음에 퍼센트 계산, 연속 계산, 번분수
순수 계산 이렇게 해서 우리 부동산학개론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계산기 활용법 기초계산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오늘 감정평가 규칙 감칙 수업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좋아요, 댓글, 구독 남겨주시면 감사하도록 합니다. 알림 설정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정평가 규칙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